1990년대 초,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이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39살 미혼이었던 이모는 저희 가족이 있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으로 이사를 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이모가 이사를 오셨는데도 당장 찾아가 보지 못할 정도였죠. 바쁘면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아무 연락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미숙아! 언니! 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언니 왜 그래? 이거 뭐야? 이모가 공포에 잔뜩 질린 이유, 이사 온 새 집 때문이었어요. 누가 이상한 사람들이 이사 왔나? 이모가 이사 간 집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안방, 벽 한가운데 뜬금없이 아주 기다란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 정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뭐지? 근데 이모 신경을 거슬리게 한 건 거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거 두고 갔나 보다. 이삿짐 정리를 대충 하고 방을 이제 쓸고 닦고 있는데 바닥에 까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선 바닥으로 슥 훑었는데 아주 잘게 잘린 머리카락 조각들이었어요. 그거 이상하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장판을 확 들쳤더니 잘린 머리카락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미쳤다. 커다란 거울이며 잘린 머리카락들. 이모는 뭔가 찝찝한 기분을 안고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모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란 거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모는 거울 쪽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 서 있는 그 여자는 죽일 듯이 이모를 노려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귀신을 처음으로 눈앞에 마주한 이모는 그 자리에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기절하지. 그리고 거울 앞에서 깨어난 이모는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사 온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계약을 또 내려주지. 그래서 이모는 일단 임시 방편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신문지. 촘촘하고 빽빽하게 이 신문지로 거울을 다 뒤덮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모는
신문지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슬며시 눈을 떴어요. 없어. 분명히 거울이 빽빽하고 촘촘하게 뒤덮였던 그 신문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디가? 누가 뜯었어? 이모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거울은 방안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 방안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제는 거울 속에서 이모를 노려봤던 그 여자가 거울 밖에 서서 이모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나던 싹 그 끔찍한 소리.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오른손에 들려있는 가위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 여자는 이 날카로운 가위날을 이모 눈앞에 바짝 들이댔어요. 그리고는 그 뾰족한 가위날로 이모 얼굴 앞에 머리카락을 쓱 들춰보는 겁니다. 왜?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여자는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그대로 저희 식구가 있던 세탁소를 향해 뛰어왔어요. 그거구나.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이모에게 그 집이 어디냐고 당장 가보자고 얘기를 했죠. 워낙 작은 동네라서 웬만한 동네 사정은 다 아는데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모가 이러는 건지 어머니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집이야? 왜? 어차피 이 집이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왜 그래? 말 좀 해봐. 그 집은 바로 2달 전 동네를 발칵 뒤집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곳이었거든요. 원래 그 집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가위 소리가 그칠 줄 모르던 속칭 야매 미용실이었던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가정집 맞아. 안에서. 네. 가정집 안에서. 미용사에게는요 남편과 아들이 1명 있었는데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평일이고 주말이고 열심히 일했구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손님들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파마를 하려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언니 나 왔어. 왔어? 언니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알았어.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떤 여자가 거울 앞에 앉아서 커트를 받고 있었는데 글쎄 거울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기괴한 겁니다. 얼굴 한쪽은 평범한 모습인데 다른 한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뭔 일이야? 어머니를 더 깜짝 놀라게 한 건 바로 그 여자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너무 음산하고 싸늘한 거예요. 그런데 됐다.
그 여자 머리가 다 끝나자마자 돈도 내지 않고 당연한 듯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좋아하네. 대체 누군데 돈을 안 받나 싶어서 어머니가 미용사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저 사람 누구야? 아, 저 언니? 저 언니 우리 집 단골 손님. 한 달 전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인데 너무너무 갑자기 엄청 친해졌대요. 한 번은 그 여자 집에 놀러 갔는데 여자가 직접 소고기도 구워주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네. 요새는 일이 끝나면 거의 매일 그 여자네 집에 산다면서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인정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언제 봤다고? 남한테 그렇게 인심을 쓰나 싶었던 거죠.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얘는 내가 미용법만 몇 년인데 사람 보는 눈 없는 줄 알아? 아니, 그냥 걱정돼서 그렇지 나는. 괜히 머쓱해진 어머니는 한동안 미용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오랜만에 머리 좀 자르려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언니! 언니, 저 미숙이에요, 언니! 거기 미용실 이제 안 해요. 네? 자기 그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요? 그 여자 죽었어. 누구서? 그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미용사에겐 내연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그간 미용 일로 번 돈이며 심지어 남편 월급으로 들은 적금까지 모두 깨서 그 남자한테 모조리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뭔 일이야? 돈을 열심히 그렇게 벌었는데도 이게 계속 일이야. 샜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잠적해버렸고 아이고. 이 일을 알게 된 미용사 남편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렇게 미용사는 그 집에 혼자 남겨졌고 결국 자신이 매일 일하던 그 안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 어떻게 되지? 근데 말이야, 그 여자랑 바람났던 남자 내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우연히 봤거든? 근데 그 얼굴 이상했던 여자 있지? 왜? 그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미용사. 이모가 만난 그 귀신은 미용사의 원혼이었을까요? 저도 사실 그날 밤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지만 제가 방에 돌아가서 방문을 딱 열었을 때 온 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제가 정말 사실 소름이 많이 돋았습니다. 굉장히 긴장했어 보니까. 맞습니다. 대체 그날 밤 도대체 민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우 씨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동기 중에 3살 많은 영남이 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형이랑 맨날 놀다 보니까 기숙사의 이 규칙이란 규칙은 다 어기고 결국 퇴실 조치까지 당하고 말았죠. 아주 뭐의 장난꾸러기였구나. 아 진짜 형, 형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맨날 술 먹자고 불러내더니. 야, 넌 안 먹었어? 어? 나보다 더 신나게 노는 사람이 누군데? 야, 너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한 거? 그거 내 덕에 좋은 방 얻었잖아!
부럽지 않으라. 짜라란. 오 대박. 장난 아니지? 어씨 근데? 그렇습니다. 친화력이 남다른 우리 영남이 형. 근처 슈퍼 아주머니랑 엄청 친했던 거예요. 도움을 청해봤더니 슈퍼 아주머니가 내어놓은 빈 방이 있다는 거죠. 꼭 오래된 여관 같은 건물에 어느 정도 구색은 다 갖췄더라고요. 이야 여기 봐라 누가 구했는지 옵션 짱이네.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앤틱 거울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민우 공주님, 이것 좀 보시지요. 공주님에게 딱 맞는 공주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공주님. 아니면 진짜 내가 형이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뭐야? 이거 방이랑 참 안 어울린다. 진짜 안 어울리네. 그러던 어느 날 씻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평소랑 뭔가 다른 거예요. 눈빛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같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었다고 생각한 표정이랑 거울에 비친 표정이랑 미묘하게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민우 씨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지. 하고는 서둘러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가위인가? 민우 씨는 지금까지 가위에 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눈에 힘을 막 두고 가까스로 이렇게 실눈을 떴는데 와. 왜?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민우 씨 팔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였던 거죠. 팔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이렇게 목격하는 순간 너무 놀란 민우 씨는 집을 뛰쳐나와 영남이 형네에서 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찾아오신 거예요. 걱정되니까. 안동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친한 법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법사님은 향 같은 걸 피워서 방 안을 휘휘 도시더니 방 안에 안 좋은 기운이 가득 있습니다. 방 안에 특히 저 거울. 저 거울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니고 다니십시오. 사실 이런 미신 같은 거 민우 씨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치, 그 나이 때도 그래. 결국 민우 씨는 거울을 버리지 않은 채 부적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말았죠. 너건 좀 지니고 있지. 그렇게 다시 자취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은 영남이 형네서 동기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놀기로 한 날이었어요. 나갈 준비를 하면서 거울 앞에서 또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데 그때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손도 가지고 있는. 서둘러 영남형내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이미 동기들부터 다른 과 친한 애들까지 다 모여 있더라고요. 야,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애가 늦으면 어떡하냐? 어? 너 일단 한잔해. 자. 아, 형. 그 우리 집 거울 있잖아. 응. 거기서 귀신을 본 것 같아. 왜? 술 마시다 왔어? 어? 짠짠. 아, 마셔. 아이, 취해야 돼. 소주 한 잔을 받아들고 원샷을 합니다. 눈을 떴는데 뭐지? 여기 어디야?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잔 먹었는데. 민우 씨가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네. 제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앰뷸런스 타고 오셨어요. 어디 다치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닌데 혹시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뭐지? 내가 어제 많이 취했나? 그렇다고 하기엔 민우 씨의 주량은 소주 2~3병을 먹어도 하나도 안 취할 정도인데 잘 먹네. 딱 소주 한 잔에 취해서 필름까지 끊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순간 생각나는 건 영남이 형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영남이 형한테 전화를 걸었죠. 형. 저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야, 너희 새끼. 너 뭐야? 어제 바로 집에 가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너 소주 한 잔 마시더니 갑자기 바로 집에 갔잖아. 저 지금 응급실 있는데. 영남이 형이 들려준 어젯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짠. 이게 저번에 소개팅 했다 하지 않았어? 말하지 말라 했잖아. 왜? 또야? 민우 오늘 약하네 좀. 실망스러운데? 형. 저 집에 갈게요. 집에? 집에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영남이 형은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돼서 민우 씨를 붙잡지 못하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착하네. 집에 도착해서 민우 씨가 바로 누워서 잠이 드는 걸 보고 돌아갔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야. 그렇다는 건 민우 씨가 집에 잘 도착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어쩌다가 앰뷸런스를 타고.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깨어나게 된 걸까요?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민우 씨.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손가락으로 묻힌 듯한 핏자국이 벽을 타고 쫙 그어져 있었고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까지 손바닥 모양의 핏자국이 잔뜩 찍혀 있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그러지? 정신없이 슈퍼 아주머니를 찾아가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유, 어제 집에서 뭐 싸움판이라도 벌렸어? 민우 학생 집이 엄청 시끄럽다고 옆집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 옆집 여자의 말에 따르면 민우 씨 집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칠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망치는 소리, 욕설이 오가는 소리, 쿵 부딪히는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려와서 진짜 이러다 누가 죽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경찰이 와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피로 범벅이 된 방 안에 민우 씨 홀로 알몸인 채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뭐야? 그럼 혹시 어젯밤 민우 씨 방에 누군가 들어왔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 형.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합니다. 민우 씨가 집을 나서는 장면. 민우 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떠나는 영남이요. 새벽에 구급차에 실려가는 민우 씨의 모습.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 딴 사람 없고. 없었어요. 다른 침입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 그 후 법사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부적은 어디에 두었는가? 자넨 씨였었어. 자네 몸을 노린 노안기가 거울에 깃들어 있었거든. 악령에게 비가 되면 피를 쏟게 돼 있어. 코피든 토해낸 피든 그건 자네가 쏟은 피일 거야. 그날 밤 민우 씨 방에서 들려온 소리. 과연 누구와 다투던 소리였을까요? 올해 27살이 된 정기현 씨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사연입니다. 그 시절 이제 기현 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울면서 깨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현아. 정말 차지러지게 울다가 기현아, 괜찮아, 왜 그래? 어머, 기현아, 기현아. 안돼. 어, 사실 저는 제가 막 그렇게 발작 일고 실심 울고 했던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제 뺨을 때릴 정도로 제가 막 울고 뒤집어졌었는데도 저는 일어나면 아무 기억이 없어요. 아빠, 엄마. 막 계속 울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놀라셔서 데리고 병원을 가셨는데 그 당시에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원래 그런 증상이 있는 병명이 소화간질이라는 병명이 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뇌파나 이런 걸 검사를 했을 때는 소화간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의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기현 씨가 돼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 우리 가위가위보로 가방 들어주게 하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야, 이거 지냐?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방 들어주기 했었는데 꼴레리 꼴레리. 하지마. 저대로. 한 친구가 길가에 버려져 있던 거울을 보더니 야, 뭐해? 뜬금없이 나 어디서 들었는데 거울 보고 가위가위보 100번 해서 다 비기면 귀신이 소원 들어준대. 야, 바보냐? 거울을 보면서 가위가위보를 하면 당연히 비기겠지. 아니,
하다 보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지는 때가 온대. 그 귀신이 잡아간다 놀아? 아 무서워 진짜 하지 마. 쫄았지?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야 잘 봐봐. 그래서 전 거울 앞에 서서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습니다.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80번, 90번, 가위가위보. 98번째 가위바위보. 그러자 야 하지 마.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잖아. 쫄보인 친구 한 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야 같이 가. 배가 찢어져라 웃으면서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방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얼마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 집에 요양을 하러 오셨거든요.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거실에 있던 여동생이 왔어? 응.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까 들었던 가위바위보 귀신이 생각나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가위가위보 100번 하면은 귀신 나온대.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진짜 귀신 나오는지 가위가위보 100번 해볼래? 싫어. 얘가 한 번만. 엄청 겁쟁이라 귀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는 애였거든요. 아, 얘가 싫어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치. 짓궂네. 진짜 딱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번만. 아 진짜 딱. 동생은 제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짜증을 내고 저는 그런 동생을 더 단단히 붙잡으면서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죠. 동생을 그렇게 골리면서 신나게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잠깐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헷갈리던 그때 당장 떨어지지 못해! 증조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저희를 보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생전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분이니까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고요. 여동생은 그때 몸을 확 비틀었는데 벽에 있던 거울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외출을 나갔던 부모님이 돌아오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으셨어요. 그러자 증조 할머니가 저를 노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질 수 없는 게 당장 저 거울 갖다 버리고 오너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쯤에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거실을 지나가기도 무서운데 어쩔 수 없죠. 결국 참다 화장실에 불도 안 켜고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세면대 앞에 딱 섰는데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는데 뭔가 너무 기괴한 거예요. 방으로 뛰어가고 싶은데 발은 누가 본드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바닥에 딱 붙어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멀었네. 와. 그리고 그때 어깨 위로
뭔가 검은 형체가 쓱 하고 올라오는데 당장 들어가지 못해. 문 쪽에서 증조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왠지 모르게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시는데 순간 귀신보다 증조 할머니한테 또 혼날 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증조 할머니가 잠도 안 주무시고 며칠 동안 거실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 같아. 제가 무서워서 밤에 꼭 닫고 자면 문을 여시고는 그대로 거실에서 제 방문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왜 이러실까? 좀 억울하기도 해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자꾸 밤에 증조 할머니가 지켜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증조 할머니께서 너 잘 자라고 봐주시는 건데 뭐가 무서워? 눈빛이 너무 유상해요. 괜찮아. 얼른 밥 먹어. 어린 나이에도 그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몸이 안 좋으셨던 분이 밤에 잠도 잘 안 주무시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보더라고요. 증조 할머니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신 날, 저는 평소대로 잘 준비를 하고 누웠습니다. 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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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장실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 앞에서요. 뭐야? 뭡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있니? 화장실 문으로 빼꼼하고 이렇게 봤는데 기현아. 거울 앞에 서 있는 채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눈은 휘번득하게 뒤집어진 채로 가위바위보에 사활이라도 걸린 것처럼 가위바위보. 기현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엄마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는 절 깨워놨던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전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다행히 엄마가 절 발견하시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자꾸 자다가 소리를 치면서 울다 깨거나 심하면 그대로 실신을 하는 일이 잦았던 거죠. 기현아! 야, 기현아! 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침울해져만 갔어요. 180도 다른 사람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증조 할머니 병문안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기력도 찾으셨다고 하면서요. 그래 왔어. 어서 와. 오랜만에 뵙는 거라 그냥 쭈뼛쭈뼛 인사를 드렸는데 절 보시곤 깜짝 놀라시면서
요망한 게 소리를 또 지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야. 저는 그 고함에 겁이 나서 엄마 뒤로 살짝 숨었는데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언니 잠깐 카메라 하나 사오니라. 아이고 사진 찍는 카메라 말이야. 언니 카메라. 무슨 카메라야? 아빠는 납득이 가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할머니가 하도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오신 아빠 손에는 일회용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아무 벽에다가 급하게 세우셨어요. 이게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카메라 본체도 때려보고 막 흔들어도 보는데도 도저히 사진이 찍히지가 않자 급기야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뭔가 이게 심각한 상황임을 감지하셨는지 할머니에게서 카메라를 뺏어서 셔터를 막 다시 누르시더라고요. 아빠는 카메라가 작동이 되지 않자 식은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벌벌벌 떠셨어요. 보다 못한 엄마가 아빠의 몸을 뒤에서 지탱해주면서 카메라에서 플래시가 팡 하고 터졌습니다. 아빠에게. 그러자 할머니는 아빠에게 얼른 가서 그 카메라를 불로 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한참 만에 아빠가 카메라를 태우고 돌아오시자 태웠어. 태우고 왔어. 할머니가 급하게 저를 증조 할머니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됐어. 이제 됐어. 아이고 내 새끼. 그로부터 3년 뒤 증조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저희 가족은 집에 돌아와서 증조 할머니를 추억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 그때 이제 어른들 사이에 껴있기가 조금 심심해서 방으로 슬그머니 이제 들어갔죠. 그러자 한참 시끄럽던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싶어서 저도 방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현이를 딱 보면 기현이 어깨에 그냥 큰 손이 올라갔다 안 하냐? 응? 손톱이 엄청 길고 그저 도깨비처럼 손이 울퉁불퉁하게 커다란 손이 올라가 있다냐? 응? 그 손 떡 얹어놓고 기현이 보고 자꾸 가자 그랬다는 거요. 요망한 게 아직도 그대로야. 알고 보니까 증조 안 할머니는 내어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제가 거울을 보고 처음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부터 절 노리는 귀신을 모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떨어지지 못해. 손을 뻗어서 저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100% 나온 게 아니라 거울 속에서 얼굴만 빼고 손부터 나와서 저를 잡았는데 얼굴도 사람 모습보다 큰데 손은 그것보다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괴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일 뻔했다 널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울을 저희 집에서 다 치우셨었대요. 다행히 그 귀신은 증조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거울 속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만약 그날 증조 할머니가 절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낡은 건물, 아주 캄캄한 복도에 3명의 남자가 막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텅 빈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래라. 이렇게 비명 소리를 지르더니 무언가에 쫓기듯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 남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기게 해준 이날 밤의 일은 2010년 거제도에서 벌어졌습니다. 10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민성 씨가 가족과 함께 거제도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놀러를 가게 돼요. 부모님, 민성 씨, 그리고 중학생 남동생인 효성이까지 이렇게 네 가족은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재미난 휴가를 보냈죠. 이튿날 저녁, 사촌 형이 와서 말을 겁니다. 심심하지 않냐? 하면서 안방으로 살짝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따라갑니다. 사촌 형은 서랍을 싹 열더니 캠코더를 꺼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성아, 같이 폐가 한번 가볼래? 배가? 이 동네 슈퍼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어. 정말 형 말대로 슈퍼 근처에 폐가가 있었는데 그 폐가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 근데 민성 씨는 걱정이 돼서 아 근데 형 그런 데를 막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어차피 주인도 없는 곳인데 아 그냥 한번 가자 어때? 어? 가자. 효성이도 데려가자. 효성이도 데려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성 씨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그리고 남자 3명이니까 뭐가 걱정이냐 라는 생각에 가게 됩니다. 해가 져가는 저녁 7시 30분 세 사람은 폐가로 향합니다. 사촌 형이 얘기했던 이 슈퍼를 지나서 좀 걷다 보니까 폐가를 둘러싸고 있는 쇠철창으로 된 대문이 보였는데 근데 이 쇠철창이 아무리 밀어보고 당겨봐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성 씨의 일행은 월담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을 안 믿냐?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야야 나보다. 아 그냥 가자. 뛰고 있어. 또 뭐하게. 야 그 비싼 거야. 사촌 형이 담을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누구야?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화난 얼굴의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벽을 넘어? 얼씬도 하지 마라 이놈들! 할아버지 이 호통 소리에 혼배백산 도망쳐서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서너 시간이 흐르고 밤 11시가 다 돼가는 그 시각 다시 사촌 형이 방문을 빼꼼히 열더니 하지마. 거실에 있는 이 민성 씨와 동생을 부릅니다. 또 불러. 우리 뭔가 좀 아쉽지 않니? 우리 배가 한 번 더 안 갈래? 몰래. 근데 형, 그 할아버지 또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효성이 쫄았다. 응? 우리 뚱이 못다 왔다야. 그래. 난 여기 있어. 우리 형아들 가서 재밌게 놀다 올게. 여기서 맘만 먹고 있다 맘마. 사촌 형이 놀리는 모습에 그래. 우리 효성 씨가 발끈하고 결국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민성 씨, 효성 씨 그리고 사촌 형은 다시 폐가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시간이 아까 7시 반과는 너무나도 깊어졌어요. 그럼 11시 넘었어. 그 폐가까지 가는 것도 그 주변 풍경도 왠지 모르게 그때보다는 너무 으슥한 거예요. 그래도 세 사람은 발걸음 소리를 죽이면서 기어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씨 가든가 그러면. 누가 간대? 이번에는 민성 씨가 먼저 발을 딛고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 하고 사촌 형이 그 대문을 밀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굳게 닫히고 밀어도 꿈쩍도 안 하고 당겨도 꿈쩍도 안 하던 그 문을 아주 손쉽게 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 플래시 불빛에 의지한 채 대문을 지나
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곳이 폐가라기보다는 꽤 큰 폐 건물이더래요. 건물 입구에 있었을 유리문이 다 깨져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마치 이 어두컴컴한 건물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처럼 음산했대요. 사촌형은 챙겨온 캠코더를 켜고 아, 찍지 좀 마. 우와. 못 쓰게. 가보자. 대박이? 이렇게 세 사람은 폐 건물에 들어섭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걷기 시작했대요. 언제 갈 거야? 아씨 방금 들어왔는데 뭔 소리야. 야 혹시 뭐 보면 얘기해줘. 찍어야지. 아 깜짝이야. 깜짝아. 진짜. 여기 사무실인가? 뭐지? 김치 뿌이. 갑자기 복도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바람 소리. 하지만 사촌 형의 말과는 달리 이게 괜찮겠습니까? 겁을 먹어. 이상하지. 서늘하죠.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겠죠.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아이 뭐야? 갑자기 민성 씨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내 어깨 누가 쳤어? 무슨 소리야? 어디? 내 왼쪽 어깨. 네 어깨를 누가 쳐? 형이 친 거 아니야? 어? 캠코더 들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씨. 어디 부딪힌 거 아니야? 아, 좀 조심 좀 하고 걸어라. 어둡다. 이게 근데 이상한 게 민성 씨가 맨 왼쪽에 붙어서 걸었거든요. 이쪽이 벽이면 아무도 없어. 이쪽을 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오겠다는 건데. 아, 진짜 아까부터 자꾸 옆에서 징징대네. 거의 다 돌았어. 기다려봐. 여긴 아무것도 없고. 귀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난 치지 말라니까. 아, 진짜 나 아니라니까. 진짜 아까부터 저러네. 아, 그럼 진짜. 누가 치는데? 아, 네 왼쪽에 누가 있다고 자꾸 그래. 야. 왜 그러는데? 무슨 소리 안 들려? 또 말 돌리지. 아, 진짜야. 조용히 해봐. 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문에 뭔가가 부딪히듯이. 아니 진짜로. 가만히 있어봐. 가자. 아, 가만히 있어봐. 귀신 찍을 기회인데 씨. 그냥 가기는 어딜 가. 씨. 가자. 아 진짜 적당히 좀 해줘. 일단 따라가. 소리가 어디서 났을까? 사촌 형이 발견한 건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거울이었어요. 아, 거울. 왠지 모를 이 음산함에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면서 민성 씨와 사촌 형이 그 거울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뭐야? 누구야? 조용히 따라오던 이 동생이 쓰러진 거예요. 아, 어떡해. 야, 왜? 민성 씨와 사촌 형은 동생 쓰러졌잖아. 쓰러진 동생을 들쳐업고 빨리 나와야지.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촌 형은 이 들고 갔던 캠코더가 어디에 두고 왔는지 쥐도 새도 모르겠어. 혼나겠네, 혼나겠어. 집안에 가본데. 효성아 정신 차려. 효성아 제발 정신 차려. 괜찮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 쓰러졌던 동생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는지 이 기력이 빠져버렸죠. 기력이 빠져나가 늘어지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거죠. 놀란 민성 씨와 사촌 형도 거의 탈진 상태로 완전히 뻗어버렸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민성 씨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일어나 김민성. 너 생각도 없이 동생을 그런데 왜 데려간 거야? 바로
민성 씨 아버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제 폐건물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사촌 형이 형이 얘기한 거야. 사촌 형이 다 털어놨던 거죠. 이게 신기한 게 사촌 형이 혼날 거 알면서도 털어놨잖아요. 왜 털어놨을까요? 갱코도 아니야, 갱코도. 그건 바로 효성 씨의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에 쉬었지가 않았어요. 민성 씨는 그 길로 놀라서 동생이 있던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동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달달달달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을 걸어도 민성 씨가 말을 걸어도 효성이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큰아버지는 동생이 진정되면 그때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가족들이 짐을 챙길 동안 민성 씨는 동생 옆에 붙어서 말을 과로봤지만은 이 효성이는 나아질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던 중 드디어 동생이 입을 뗐습니다. 형, 나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가주라. 중학생인 동생이 화장실을 같이 가달라고 얘기한 게 참 이상하잖아요. 잘 안 하죠. 하지만 반나절이 지나서 입을 연 거기 때문에 민성 씨는 그래 가자. 형이 같이 가줄게. 가자. 같이 가줘야지. 하고 화장실 앞에까지 가줬대요. 근데 동생이 더 이상한 거예요. 형, 근데 저기 안에 같이 들어가 주면 안 돼? 이상하잖아요. 다 큰 동생이지만. 그렇지. 웬만하면 부끄러워서 또. 예. 근데 너무 겁을 먹고 있으니까 이거 어쩌겠습니까? 같이 들어갔죠. 근데 동생이 볼 일은 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더래요. 거울 안에. 네. 왜 그래? 다시 겁에 질려서 나갈래. 형, 나 갈래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방으로 다시 돌아온 동생은 아까처럼 방 구석에 눈을 질끈 감고 웅크리면서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더래요. 그러더니 동생이 한참을 달달 떨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화장실 거울에 그거 확인하러 갔다 온 거야. 그거? 뭐야? 그게 뭐지? 뭐야? 이어진 동생의 말에 민성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어젯밤 폐건물 복도에 붙어있던 거울. 그 거울 속에서 동생만 다른 뭔가를 봤어요. 뭘 봤죠? 거울 안에서. 무심코 바라본 그 거울 속에 창백한 얼굴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 근데 더 끔찍했던 것은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동생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대. 동생은 그 눈을 보자마자 기절을 했더라.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보려고 화장실 거울로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 근데 형, 한 명이 따라왔나 봐. 형 뒤에 어깨를 잡고 있었어. 왼쪽 어깨. 계속 툭툭 치다.